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이들입니다. 비혼의 주의와 해석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10장입니다. 시각적 이미지와 불변량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혼은 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요. 이 오는 무의식에 있는 이 오는 진화되어져 가고 변형되어져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변형되어져 가는 과정에 처음에 이제 시각적 이미지가 나오는데 여기 본장에서는 이 시각적 이미지가 언어로 이제 표현이 되어집니다. 언어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 언어를 담을 수 있는 것들, 언어로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 불변량은 바로 언어 표현 방식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감정이 담겨져서 변형되어져 나가야 된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는 여기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점이 달라지면 변형 또한 달라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쉬운 예로 우리 기드온,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 예를 들면 자, 기드온은 자신의 지파가 굉장히 미약한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지파고 우리 족장 우리 집안도 거기서도 또 작고 그 집안 안에서도 나는 또 작은 사람, 자기 자신을 아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죠. 그런 정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용사여, 크고 위대한 용사여, 이런 정점을 가지고 그 기드온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은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스스로를 거부하죠. 그렇지만 계속 천사가 너는 위대한 용사라는, 그리고 이 민족을 구원할 거라는 그 정점을 가지고 말해주니까 결국은 기드온이 엄청난 민족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진짜 용사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정점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다른 정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변형의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정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을 분석가와 더불어 탐색해 들어갈 때 거기에 부정적인 방식으로, 병리적인 방식으로 그걸 볼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정점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변형이 새롭게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정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비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정점이 달라지면 변형 또한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가의 정점과 획인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변화에 따른 정점의 변화는 연상과 해석으로 드러나는 변형에 영향을 끼치니까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틀려지겠죠. 그러니까 분석가와 내담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정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기서 비혼이 상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서로 상호관계, 상관관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점 간에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궁극적으로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데 여기서 반드시 대립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대립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분석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 이 대립을 안 하려고 할 때, 서로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그냥 꿍짝꿍짝 하는 걸로만 멈춰 있을 때, 여기 대립을 안 하려고 하는 이 저항 때문에 정신분열적 방어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지요. 서로 대립이 있어서 이 대립 속에서 무언가가 변화가 올 수가 있다고 정신분석 과정에서는 정점 간에 서로 대립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너와 나의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지요. 분석가의 생각과 그 다음에 내담자의 생각이 달라야 되고 거리가 있어야 된다. 정점에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서로 상호관계, 상관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점이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생각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두 사람 사이 거리를 측정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이게 조금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의미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사용된 문구, 그 사람이 나는 아주 작은 사람이야,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라는 내담자가 그런 자기 정점을 가지고 있으면, 상징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다른 정점, 적절한 거리가 있으면은 그 문구를 수정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거리가 없이 똑같이 하나가 되어져 있을 때는 상징이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의미를 수정해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지만이 이 상징, 그 사람이 내담자 안에 가지고 있었던 상징 문구를 이렇게 수정해 나가고 교정해 나갈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본질에 가까운, 그 사람의 본질에 가까운 원래 그 상징들을 그 의미들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르다는 거, 두 사람 간에 다르다는 것,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다르다는 것은 바로 담는 것과 담기는 것 간의 관계가 연결하고 있는 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남자 예를 드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말더듬이에요.
말더듬인데 이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언어라는 형식 안에 담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자신을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다스리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너무 감정이 이게 그 폭발할 것 같으니까 자기 통제력을 잃을 것 같으니까 이 담으려고 애쓰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군을 견제하려는 것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이 언어라는 형식 안에 담겨져 있어야지 우리가 의사전달이 잘 될 텐데 이 사람은 이 감정의 세계가 언어 안에 담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담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말더듬의 증상들이 나온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말을 더듬게 되고 틱을 하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혼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언어라는 형식 안에 그 사람의 감정이 담겨져서 잘 표현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적 이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어로 변형함으로써 그것이 의사전달이 잘 되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체계가 폭발하면 이제 폭발하게 되면 표현 역시 사라지게 되는데 이 언어 안에 담겨지지 못하니까 이게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비혼이 또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통은 의미와 표현, 감정과 그 표현이 맺는 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적절하게 표현이 되어져야 되죠. 내 안에서도 내 감정과 의미가 잘 표현이 되어져야 되고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의미와 감정이 그대로 진실되게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되지요. 내 감정을 저 사람이 못 받아줄 것 같으니까 내가 이 감정을 억누르게 되고 또 어떤 때는 못 받아주니까 이 감정을 전달하는 건 너무 큰데 이 언어 안에 담기지를 못하니까 폭발하게 되고 관계가 파괴가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내 자신 안에도 내 감정이 뭔지 내 안에조차에서도 어떤 자신의 의미와 감정을 모르니까 자기 안에서도 소통이 안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혼이 적절하게 이 개념을 설명한 것 같아요. 소통은 의미와 표현, 감정과 그 표현이 맺는 관계와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내 안에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언어로 잘 담아 표현해 줄 때 이게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를 이제 세 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생, 공생, 기생. 그러니까 담는 것과 담기는 것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 언어 형식 안에서 언어 표현 방식 안에서 이게 이제 담기는 거거든요. 이 담는 거거든요. 이 언어 표현 형식 안에서 표현 방식 안에서 내 감정이라든지 내가 표현하는 불쾌한 감정들을 이렇게 말하면서 담겨야 되죠. 이것이 이제 수컷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게 이제 잘 안 될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상생, 공생, 기생이라는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상생은 두 개체가 제3의 개체를 공유하여서 셋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두 사람의 소통 그 속에서 서로 간에 뭔가 제3의 것을 만들어내서 저 사람의 관점을 만들어내어서 이 사람 모두 둘 다 성장하는 그런 관계고요. 공생은 한 개체가 다른 개체에 의존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 과정 속에서 분석가가 내 남자의 비유만 맞춘다든지 그렇게 해서 분속 관계는 공생 관계로 유지되어지지만 그래서 서로 간의 이익을 그러니까 그건 나의 이익이죠. 내 남자의 이익이 아니라 서로 성장하는 것들은 아니겠죠. 그러면서 한 개체가 다른 개체에 의존하여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뭐 내담자도 자기가 그 병리적인 것에 분석가가 비율을 계속 맞춰주면 정직하게 직면하도록 안 해주면 비율을 맞춰주게 되면 그 사람도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자기가 올바른 줄 알고 거기서 그 자기는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이스하게 흘러들어가는 이 관계. 서로의 이익이 이게 서로의 이익인데 그건 각자 자기의 이익인 거죠. 진정한 성장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생관계는 한 개체가 다른 개체에 의존하여서 제3의 개체를 만들어냈지만 이런 셋 모두를 파괴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 담는 것과 담기는 것에서 제3의 개체 논리적 모순을 만들어내어서 이게 모순적인 전달을 만들어내서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는 거죠. 이중 메시지를 보내는 것. 그렇게 해서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담는 것과 담기는 것 안에 제대로 내 내용이 언어가 담기지 않고 엉뚱한 것이 논리적인 모순 엉뚱한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이중 메시지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또 소통이 안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건 기생적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이제 거짓과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안에 이 무의식적인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거짓된 것들, 거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다음 시간에 좀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